총선 특집 시사쇼 21대 총선의 최대 격전지 경기도 판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현재는 이 세안대학교 교양학부에서 후학을 양성 중이시자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신 이재진 교수님, 그리고 인천일보 경기본사 최남춘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고양과 이 김포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15 총선에서 최대 이 이슈 지역을 꼽으라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고양 지역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양 지역, 전통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떤 특색이 있는 곳인가요? 고양시는 구도시 덕양구와 일산 신도시로 조성된 106만의 경기 북부 최대 도시로 매번 선거 때마다 서울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색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역구도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갑을 두 곳이 있고 일산 신도시도 병정 두 곳 내석이 있는데, 이 18대 총선에서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 한나라당에서 내석을 싹쓸이할 정도로 이제 보수성에 강했다가 그 이후의 선거에서는 지금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19대 20대 총선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3석을 가져갔고 정의당에서 1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이제 3기 신도시 발표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를 이제 동시에 갖추게 될 지역인데, 역시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교통과 이제 집값 문제에 따른 불안감이 가장 총선 이슈의 정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이라고 하면은 이 덕양구, 이 창릉 신도시가 이 지역의 가장 현안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교수님,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대체로 우리 부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고양시 지역에 대한 정치 현황을 좀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고양시의 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행정구역에 대한 내용, 그리고 21대 선거를 맞이해서 이번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좀 생겼어요. 네. 그에 대한 이해가 조금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양시는 1989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제1기 신도시 개발 계획 지역, 그러니까 서울 근교의 5개 신도시 지역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때 1기 신도시 지역으로 총 6만 9천 호, 그리고 네. 계획 인구는 27만 6천 명으로 계획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고양군에서 1992년도에 이제 고양시가 되었는데요. 당시에 고양시에 이주했던 주민들의 대체적인 지역적 성향을 보면 당시에 서울 은평구라든지 마포구의 중산층이 입주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이주의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만 하더라도 고양시가 약간 보수적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96년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고양에 2개의 선거구가 있었는데 당시 2개 선거구에서 모두 보수정당, 당시 여당 후보였던 신한국당 후보들이 당선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있었던 반면에 이후에 일산 신도시라고 하는 곳이 아닌 덕양구, 과거에 이제 구도시라고 얘기했었던 덕양구에는 지속적인 개발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역적인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일산 덕양구에는 현재 삼성 택지개발 사업 지구도 진행이 되고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젊은 층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인구의 외부로부터의 유입으로 인해서 고양시의 전체적인 정치 지형이 조금 더 민주당 혹은 좀 더 진보적인 색깔로 좀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이번에 고양시의 경우에는 선거구별 인구 조정에 따라서 고양에 있는 4개의 선거구, 즉 갑, 을, 병, 정 4개가 있죠. 갑 지역은 우리 일산 덕양구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선거구이고요. 을 지역은 우리 일산 지역이죠. 일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구가 획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병 지역에 소속되어 있던 4개의 동이 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선거구 획정의 결과로 인한 선거가 과연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투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의 결과가 민주당 시장 그리고 10석의 경기도의원 모두 민주당 그리고 33석의 기초의원 중에 민주당 출신 시의원이 21석, 정의당 출신이 4석, 그리고 미래통합당 의원, 기초의원이 8석에 불과해서 사실은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정당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 지금 고양시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선거구 획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계 조정이 일어난 지역인데 네. 이제 고양갑에 있는 칙사동이 고양병으로 옮겼고 고양병에 있는 백석 1동과 2동이 이제 고양을로 옮겼는데 네. 여기서 이제 좀 선거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그렇죠. 고양을에 있는 민주당이 되게 이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20대 총선에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이제 불출마 선언한 유은혜 이제 부총리께서 백석 1, 2동에서 10,000표를 이제 받으셨고 네. 그 이제 경쟁 상대인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7,000표 정도를 받았는데 그러면 대략 산수적으로 3,000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고양 을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좀 컷오프 되셨지만 정재호 의원과 새누리당에 있는 이제 김태원 의원의 그 표차가 900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 표 차이를 더 벌릴 수 있는 표를 민주당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약간 더 유리하게 이 진행이 예. 됐다. 선거가 개편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더 네. 추가하면 이제 고양갑에 있는 식사동이 이제 고양병으로 옮겼는데 네네. 이제 고양갑은 아무래도 이제 심상정 의원이 있는데 좀 표차가 거의 더블 정도의 표차로 승리를 하셔서 네. 거의 이제 좀 이동을 해도 크게 이제 영향을 없고 고양병 같은 경우에도 그걸 받더라도 그쪽도 표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민주당 표가 온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고양시에는 어떤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 선거 획정구는 총 4곳입니다. 이 3월 10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자 명부를 살펴보면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천이 확정된 곳은 이 후보자를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시 갑입니다. 현재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 지역구로 갖고 있는 곳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문명순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이경환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김영숙 고평기 후보,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후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고양시 을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후보, 미래통합당의 함경우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후보, 민중당의 송영주 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김영수, 이연화, 이지영 세 후보가, 그리고 무소속으로 박종원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고양시 을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고양시 병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의원이자 장관이 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곳이죠. 더불어민주당의 홍정민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김영환 후보, 그리고 우리공화당의 김근복 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정재우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고양시 정입니다. 현재는 이 김현미 장관이자 의원이 지역구로 갖고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에는 김연아 후보가,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고연숙 고복자 예비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의미 있게 지켜봐야 할 인물이나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기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고양시 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진보 정당을 하면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심상정 국회의원인데 이제 사선에 나서서 아마 진보 정당 최초에 많이 성공을 하신다면 진보 최초의 사선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맞서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문명수 후보가 이미 일찌감치 지역 활동에 나서면서 공천을 확정을 지은 상태고 네. 미래통합당은 이제 이경환 그 당협위원장의 단수 공천으로 이제 확정을 지은 상태여서 아마 고양시 갑은 이제 3파전 양상이 전개될 예정인데 네.
여기서 이제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후보가 있는데 네. 이제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난 기본소득이 이슈가 된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전국적 이슈를 바탕으로 표를 어느 정도 가져갈지도 좀 주목해 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미래통합당의 이경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량감이 있다고 평가받는 후보인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문명순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이런 이 진보 쪽에서 이렇게 후보가 두 명이 이렇게 동시에 나올 경우 표 분산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워낙에 이 심상정 의원이 텃밭을 다진 곳이라서 뭐 큰 영향력은 없다거나 뭐 이런 분석은 없을까요? 그 예전 총선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네. 그 이제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3선을 할 정도면 처음에는 이제 18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일화를 이뤘고 그렇죠. 선거연대가 이루어졌었죠. 지난 총선에서는 예, 이루어지지 19대 않았는데. 예, 19대 총선에서는 단일화를 이뤘고 20대 그렇죠. 총선에서는 그 단일화를 이루지 않고 이제 독자적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일화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정의당 쪽에서는 아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말씀해 네. 주시죠. 고양시 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현역 의원인 정재호 국회의원의 컷오프가 가장 큰 이슈인데 네. 그 컷오프 이후에 그 세 명의 후보가 나왔지만 이제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를 전략 공천을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약간 좀 잡음이 있는 상황이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함경우 전 경기도당 사무처장을 이제 단수 공천으로 그 이제 낙점을 했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경선 없는 이제 불공정 공천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약간 고양을은 얼마만큼 그 내부의 갈등을 봉합을 하느냐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민중당 후보로 뭐 송영주 전 도의원과 아니면 이렇게 무소속으로 이제 박종원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져서 이제 표밭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지역 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민중당 후보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종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무게감이 조금 있는 편인지 아니면 조금 더 존재감을 알려야 되는 편인지.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선거 시스템상 거대 양당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 당에서 주는 이미지나 아니면은 그 힘이 아무래도 좀 민주당과 통합당으로 많이 쏠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고양시 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창릉 신도시의 이제 목소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는데 약간 찬반이 많이 나뉠 것 같아요.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도 많으셔서 게다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이제 유은혜 그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 사회부총리가 이제 빠진 자리에 이제 홍정민 이제 그 경제전문 이제 변호사 출신을 이제 후보로 이제 낙점을 한 상황이고 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당협위원장 이동환 씨를 비롯해서 여러 후보가 또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어가지고 좀 내부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김영환 이 현재 후보가 단수 공천이 된 상태지만 지금 뭐 재공모설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이제 김영환 후보가 전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도 좀 활동을 하셨던 네. 분이어서 아무래도 좀 그 통합당 내부에서도 좀 배척을 해야 되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좀 갈등을 잘 봉합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자, 고양시 정은 어떤가요? 고양시 정도 역시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제 불출마를 이제 선언을 한 이후에 이제 인재 영입이었던 이제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가 전략 공천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제 열심히 이제 표밭을 이제 누리고 있는데 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신청한 이제 8명의 예비후보가 있었는데 이제 김연아 전 이제 국회의원 전이 아니죠 비례대표니까 이제 네. 현 국회의원을 이제 단수 추천을 하면서 역시 여기도 이제 잡음이 다 일어나고 있어서 모든 지역구가 다 이제 내부 갈등을 어떻게 봉합을 하냐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선거 승리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뭐
쉬운 선거구가 없네요. 뭐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중앙당에서 이렇게 뭐 단수 공천을 한다고 하면은 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뭐 대체로 고향 지역은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이제 일부 지역에 대한 변경이 있게 되어서 기존에 관리를 했던 위원장 내지는 후보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보 후보가 대체로는 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 전체로 보면 보수 후보는 단일화가 이루어진 반면에 진보 후보는 조금 다양하게 고양시에 아까 정의당이 기초의원이 4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처럼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도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진보 정당의 후보가 다수가 각 지역별로 후보로 출마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에 반해서 보수 후보는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각 당 공히 미래통합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공히 경선 및 공천 후유증이 있더라. 네. 경선 및 공천 후유증을 어느 후보가 어느 지역에서 더 빨리 최대한 치유하고 넘어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고양시는 심상정 현 국회의원 고양시 갑이죠? 갑지역이죠. 고양 갑지역의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지역의 모든 후보는 전부 다 새로운 인물로 교체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고양시 지역에 대한 보수의 통합, 단일 대오와 네. 정권 심판론의 대척점에 서 있는 특히 창릉 3기 신도시로 인해서 고양시 주민들의 많은 반대를 받고 있는 우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리고 고양시에서 또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하고 있는 유은혜 장관과 같이 현재 여당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부의 강요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결국 이분들은 정권 심판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데 이분들을 빼냄으로 인해서 인물 간의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과 정권 심판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과의 경쟁에서 누가 수싸움에서 이길 것인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어떤 그 한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고양 갑의 경우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야권 후보는 이경환 후보, 네. 이경환 후보는 변호사로 열정이 굉장히 넘치고 2018년 1월부터 당협위원장으로 지역구 관리를 열심히 했고 또 종편을 통해서도 대중에게 꽤나 인지도가 높은, 그리고 당에서는 중앙당 수석 부대변인, 미디어 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장 등을 통해서 중앙당 활동과 대외적인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민주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문명순 후보의 이 캐릭터가 심상정 후보와 굉장히 유사하세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문명순 후보는 노동운동가 출신이죠. 그리고 금융노조의 수석 부위원장 출신, 한국노총 중앙위원,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있어서는 금융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죠. 네. 결국 당과 또 대통령의 지원과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후보라는 측면에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8%대의 득표를 보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 후보인 문명순 후보는 8% 이상, 지금 현재 정당의 득표율,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지지율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더라도 후보의 캐릭터의 중복성상, 네. 그리고 당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생각하고 고려한다면 굉장히 많은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는 후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난 20대 선거와는 굉장히 양상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참고로 19대 선거에서 당시 이 여야, 특히 이제 심상정 후보의 야권 단일, 네. 그리고 당시에 새누리당 후보였던 손봉규 후보하고의 그 19대 2012년 선거였죠. 2012년도 선거에서는 사실은 표차가 얼마 나질 않았어요. 당시에 표차가 0.19%포인트, 170표 차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긴박하게 흐를 수도 있는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과거처럼 20대 선거처럼 그렇게 무난한 승리를 생각할 수 있을까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자, 최 기자님께서는 뭐 고향 갑 지역을 이제 짚어 주실 때 아무래도 이 심상정 후보의 무게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뭐 크게 뭐 힘든 선거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이 문명승 후보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걸어온 길도 이 심상정 후보랑 비슷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가 될 수 있다. 연대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두 후보가 동시에 출마를 끝까지 하게 될 경우에 쉽지 않은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고양시는 불과 한 달여를 총선 한 달여를 앞두고 이 여야를 막론하고 뭐 공천을 둘러싼 진통이 있었던 곳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진 게 어떻게 유불리가 작용할지 그리고 다수의 진보 후보가 출마한 곳이 과연 선거에서 시너지로 승리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이 미래통합당에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지 그리고 이 경선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후유증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가 주목이 되는 지역구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포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포시 선거구는 총 2곳입니다. 3월 10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자 명부를 살펴보면 이 김포시 갑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는 박진호 후보자, 그리고 민생당에는 하금성 후보자, 그리고 자유공화당의 김두섭 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김윤주, 김준우, 조성진 예비 후보, 그리고 무소속으로 유영록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김포시 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후보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홍철호 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이상훈, 양재권, 이두구 3명의 예비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김포 지역 주목을 끌고 있는 인물이나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김포 갑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역 국회의원인 이제 김두관 의원이 이제 민주당의 전략 공천으로 이제 양산을로 이제 이동을 했다는 점이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대안으로 이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이제 후보자로 이제 내세운 상황이고, 네. 이에 맞서서 이제 전략 공천에 이제 반발한 그 이제 유영록 전 김포시장이 탈당을 통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그 아무래도 이제 유영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포 출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의원도 지냈지만 또 시장까지 재선의 시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 어느 정도 이제 지지 기반이 이제 확실히 있는 사람이어서 네. 어떻게 이제 양쪽의 표가 갈릴 건지가 가장 핵심일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맞서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제 박진호 전 당협위원장을 이제 그 내세웠는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 피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신구의 대결을 좀 유도를 하려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김포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뭐 GTX나 이제 한강 신도시 그 기반 시설 같은 확충 등 이런 현안이 많은 지역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박상혁 변호사를 이제 그 후보로 내세웠고, 그다음에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홍철호 이제 현역 의원이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현역이시니까 삼선을 노리시는 홍천호 의원은 이제 단수 공천을 해서 이제 맞붙게 됐는데, 그래서 좀 재미난 점이 이제 민주당의 이제 박상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는 공천 심사에서 이제 컷오프가 됐었는데 그 이의 신청, 재심 신청을 통해서 다시 경선을 했을 때 이제 2주를 해가지고 후보자가 된 상황이어서 네. 또 이거를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또 바라보실 건지도 좀 지켜볼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행정관도 역임을 했고, 뭐 국회 임채정 국회의장의 비서관도 역임을 했고, 또 서울시 정무보좌관까지 역임하면서 뭐 여러 행정 그리고 뭐 입법부를 다 거친 인물로 또 평가를 받고 인물이기도 하네요. 자,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김포 갑 지역의 박진호 후보는
청년 후보이죠. 이제 막 30세에 접어들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김포시 평균 연령보다 낮은 그런 정말 참신하고 젊은 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역 사람이죠. 지역 토박이. 그래서 그렇군요. 지역에 대한 애정도 넘치고 열정이 굉장히 넘칩니다. 네.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 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 시에는 청년 최고위원 출마도 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청년 인재 육성에 대해서 당의 책임성을 강조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아까 우리 최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영주 한국노총 제26대 위원장이죠. 김주영, 김영주인가요? 김주영. 김주영. 예. 김주영 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그 김포 갑 지역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었는데 네. 이건 역시도 경선이 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김포시장 재선 김포시장 출신이시잖아요. 유영록 전 시장이 일단 탈당을 했어요. 2월 28일 날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아직 무소속 출마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가 되면 역시 표갈림도 또 예상이 될 것 같아서 그러한 것들과 또 김주영 후보가 김포 갑 지역에 내려오긴 했지만 김포 지역과는 연계성이 굉장히 없군요. 없으세요. 네. 그렇다면 지난 약 2년간 당협위원장으로 청년 후보로 지역을 샅샅이 뒤졌던 박진호 후보의 지역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김포 을지역, 김포시 을지역의 홍철호 후보는 재선 의원이죠. 그리고 지역의 유명한 모 치킨 회사를 창업했던 분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성공한 기업인이고 경제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이 사실은 흑수저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본인이 지금 기업을 크게 육성해내긴 했지만 학업에 대한 것도 본인은 나 짧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만큼 본인은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현장과 실물 경제엔 나만큼 해박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난 6년간 지역을 샅샅이 뒤지면서 지역 발전을 많이 앞당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후보죠. 박상혁 후보는 변호사 활동도 하시고 네. 또 김포가 이분도 고향이세요. 그래서 변호사 활동은 변호사 시험 1회로 아마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시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근무를 해서 다양한 경험이 있던 것 같기는 한데 인물로는 좋은 인물이시긴 하지만 새 인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김포 지역의 유권자, 특히 구도시 지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김포시 을 지역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와 그리고 홍철호 후보는 지난 6년간 자신의 성과와 업적과 또 문재인 정부를 정권 심판하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테고 네. 더불어민주당과 또 당과 또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 정부에 대한 책임론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 신진 정치인이 정권 심판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새로운 어떤 정책적 지향점을 주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느냐, 그것이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되고 시민들에게 신뢰로 다가갈 수 있느냐가 김포시 을 선거에 있어서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시사쇼 이번 시간에는 고향과 이 김포 지역 선거구를 살펴봤습니다. 여야가 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4.15 총선, 경기도 선거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쇼 다음 시간에도 이 경기도 선거 판세 계속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사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